충남과 강원 지역 등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도 뚝 떨어져 출근 시간 빙판길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부터는 강력한 북극 한파가 찾아와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갑니다.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이낙연 신당론과 상충리 연대론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납니다. 당 통합 방안과 내년 총선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남녀가 사흘 만에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원은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현행 10억 원인 기준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고원지대에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굿모닝 화이팅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며 사실상 정계 입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껏 공직 생활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란 지적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장관은 집권 여당 새 사령탑을 맡을 거냐는 질문에 아직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하는 당 안팎의 논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세상 모든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다며 당의 위기 극복을 정치 신인이 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일축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걱정을 기우로 치부하며 사실상 정계 입문을 선언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공직 생활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며 비대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노릇만 할 거란 관측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 장관이 스스로 던진 사실상의 정치권 출사표에 여당 안팎에선 비대위원장 추대는 시간 문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총선 역할론에 관한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 명분 쌓기만 남았다는 해석이 적잖습니다. 국민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 보석이면 지금 당장 써야 되고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걸 아꼈다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윤재옥 권한대행이 전당대회 수준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당 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 회의까지 소집한 것도 절차적 잡음을 줄이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왜 우리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는 불만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여당 비대위원장 지명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막판 변수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개각 시점이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민주당은 여당이 용산의 직할부대로 전락하겠다는 거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까지 밀어붙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인데 여당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추대론이 힘을 받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아 한 장관을 모셔오려는 게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을 자중질환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를 모셔와 용산의 직할부대로 전락하겠다니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배알도 없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실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동시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철저히 굴종하는 여당에 국민은 기대를 저버릴 거란 취지입니다. 중도층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권력에 맞서서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볼 만한 그런 수사를 한다거나 발언을 한다거나 한 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1야당이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며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처리도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 때도 김 여사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를 펴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발족해서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총선용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요. 한동훈 장관 역시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하지만 정의당이 특검 추천과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담겼다며 악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국회 절차 내에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는데 여당의 반대 여론전을 당부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려는 분위기입니다. 그 사이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다면 한 장관을 압박하는 첫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읽힙니다. YTN 박견입니다. 여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호하는 비율이 2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남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268명 가운데 25%는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로 그 뒤를 이었는데 잘 모르겠다 또는 없다라고 답한 비율도 49%로 집계됐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 등 여당의 인적 쇄신 노력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26%였고 부족하다는 답변은 56%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선 응답자의 3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6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8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남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이른바 이낙연 신당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36%였고 5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 84%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69%가 이낙연 신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투표하는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답변이 37%였습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출현을 막도록 보완하자는 의견은 43%로 나타났습니다. 12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34%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른바 이낙연 신당론과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를 포함한 3총리 연대론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납니다.
이 대표는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당 운영 방향과 통합 방안에 대한 김 전 총리의 조언을 듣고 내년 총선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큰 폭의 행보를 당부했는데 오늘 만남에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태세인데 총선 전국과 맞물려 폭발력이 상당한 만큼 먼저 탄탄한 증거관계 구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자세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혐의가 일부 소명된다는 점을 전제로 두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핵심 쟁점들이 상당 부분 인정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전직 당 대표였던 만큼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거라며 수사 정당성이 인정된 거라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돈봉투 수사는 먼지떨이식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뚫고 송 전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공여자에서 이제는 수수자로 본격적인 임학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다만 8개월째 이어져 온 수사가 앞으로는 총선 국면과 맞물린다는 점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하기 전 증거관계를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정근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돼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도 이번 주 서둘러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구속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수수 의원 명단을 집중적으로 교차 검증하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와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윤관석 의원에 이어 송 전 대표까지 연달아 구속 판단을 내리면서 송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의 태도 변화 등 조사 상황에 따라 최대 현역 의원 20명까지 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장 이어질 것이냐, 이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또 공천 문제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구속 다음 날 송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곧장 부르지 않고 숨을 고른 검찰은 조만간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수자로 의심하는 의원들 소환 조사까지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민주당과의 긴장 관계도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자 공식 입장은 내지 않은 채 내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는 이미 탈당해 개인의 몸이라 당 공식 입장은 없다며 곧 기소돼 재판에 들어갈 텐데 관련 사안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눈이 계속 내리면서 충남과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4시 기준 충남 아산과 청양, 예산, 당진, 서상 등과 강원 평창과 횡성, 북부 중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 옹진군과 서해 5도, 경북 울릉도와 독도 등 도서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데 기상청은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던 10대 남녀 2명이 범행 사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지인이 돈을 주겠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버스에서 두 남녀가 차례로 내립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고 달아났던 10대입니다. 범행 사흘 만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각자의 주거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잠시만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이들은 지난 주말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주변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라는 글자를 썼는데 서울경찰청 담장에서도 같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중간에는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택시를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고 신원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해당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상 불법 공유 사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튿날 비슷한 장소에 낙서했다가 자수한 또 다른 남성은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형적인 모방 범죄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현행법은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훔치는 걸 포함해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선이 정해진 만큼 문화재 손상을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서울경찰청 담장에 남긴 낙서에 대해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낙서를 넘어 국가 문화재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영추문 주변과 박물관 쪽문 주변 복구가 5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영하권 날씨에 장비 사용과 화학약품 사용이 원활하지 않지만 스프레이 흔적은 많이 옅어졌다며 작업 소요 예상 기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 부부의 미술 작품을 사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작품 거래라는 수단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 강 후보자 측은 작품 보증서상 가격에 맞게 지급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남동생 부부의 미술작품 9점을 총 1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YTN이 시장 거래 가격을 따져보니 강 후보자가 지불한 돈은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올케 작품의 경우 강 후보자는 작품 한 점에 많게는 2,500만 원을 줬는데 한국미술시장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올케 작품의 과거 경매 내역을 보면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조차 680만 원에 그쳤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동생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무와 벌레라는 제목의 남동생 작품을 강 후보자는 1,000만 원에 구매했는데 같은 크기의 다른 작품은 경매에서 600만 원 남짓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뭐 200~300만 원 정도에 거래하던 사람이 2,500만 원 주고 샀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그런 거래는 좀 성사하기가 좀 어렵겠죠? 전문가들은 친족 사이라도 1,000만 원 이상 돈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이를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3자하고는 절대 그런 가격으로 거래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가족이니까 이 증여의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거고요.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작품 보증서상 가격에 맞게 구매했다면서 부모님을 대신 동양하는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구매를 결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에게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합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임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하성은 재작년 서울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임 씨와 싸운 뒤 합의금으로 수억 원을 지급했지만 임 씨가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왔다며 임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조직폭력 범죄 가운데 30대 이하로 구성된 이른바 MG조폭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183명을 붙잡아 18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에서 30대까지 이른바 MZ세대는 전체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박 사이트 운영 같은 기업형 불법 행위가 44%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갈취를 포함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26%, 폭력 조직 가입이나 활동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새벽 시간 무인 점포를 찾은 취객이 갑자기 가게 안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떠나고 나타난 또 다른 손님, 180도 달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한 무인 점포. 계산대 앞에 선 남성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난동을 피웁니다. 키오스크에 이어 진열대도 걷어차길 수차례. 물건을 집어던지던 남성은 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듭니다. 남성이 무인 점포에서 행패를 부린 건 지난 16일 새벽 3시 반쯤. 바닥에 떨어진 상품을 문 밖으로 던지기까지 합니다. 가게 안팎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상황.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남성이 떠나고 30분 뒤 가게를 찾은 또 다른 남성. 엉망이 된 가게를 살피더니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가게 주인 전화번호를 확인해 전화를 걸고 피해 사실도 알렸습니다. 물건을 주워 가게 안으로 옮기길 수차례. 가게 밖을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가게 주인이 감사 인사를 전하자 남성은 누구라도 자신처럼 행동했을 거라며 주인을 위로했습니다. 엉망이 된 가게 모습에 속이 상했던 주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쁜 놈들 정성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흉흉한데 경기도 나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이타적인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균형이 맞아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은 아직 붙잡히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 수 없는 상황. 경찰은 해당 점포 주변 CCTV를 확인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경제 수장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려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주말 사이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후임으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가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산 간의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하고는 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행 10억 원인 대주주 기준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데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만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행렬로 시장 불안이 이어졌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올해 폐장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이 거래일 전인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야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까지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로 줄어든 세수 도대체 어떻게 메꾸려고 합니까?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를 두고 조만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이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과 네이버, 유튜브 등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국내 플랫폼을 죽이는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단기간 2위로 올라선 데서 보듯 디지털 환경은 진입장벽이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며 사전 규제 입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만 죽여 결국 소비자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도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한밤중 고원지대에서 지진이 난 데다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요동치자 식당 손님들이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우르르 뛰쳐나갑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건 자정 무렵. 한밤중에 닥친 강진에 대피와 구조가 더뎠습니다. 我们这儿水的话就是哗啦啦哗啦蹲探着那个场也都下来了，坡的话就那个墙也都倒了。 해발 2,000m 고원지대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주택과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도 상당 부분 파손됐습니다. 消防救援队伍1500余人，部队官兵1000余人，公安干警1500余人赶赴灾区。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밤새 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국 학생들도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교과서나 공책을 뜯어 모닥불을 피운 뒤 노래를 부르며 추위를 녹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와 구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수성에선 30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고 2,000km 떨어진 신장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대통령이 돌연 인도적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역에선 여전히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계속돼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쿠웨이트 병원은 사실상 야전 병원이 된 지 오래입니다. 현지 시간 19일에도 최소 10명이 숨진 채 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인 거주지 두 곳을 폭격했습니다. 사망자 중엔 이번 달 갓 태어난 아기도 포함됐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선 가자지구에서 차마 목격하기 어려운 파괴와 살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The magnitude of hostilities between Israel and Hamas and the scope of death and destruction in Gaza have been unprecedented and unbearable to witness. 가자시티에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전승 기념물을 파괴하며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이스라엘군의 APC 장갑차에서 하마스의 주먹이 솟아나는 장면을 묘사한 조형물입니다. 지난 2014년 이스라엘이 3주 동안 가자지구를 침공했지만 결국 하마스 제거에 실패한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인도적 교전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현지 주재 외교단 면담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Israel is ready for another humanitarian pause and additional humanitarian aid in order to enable the release of hostages.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전면전을 강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이 다른 발언입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당장 인질석방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마스는 전쟁 중단이 먼저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We affirm our position of categorically rejecting to hold any form of negotiations over prisoners exchange under the continuing Israeli genocidal war.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24일부터 7일간
하마스와 일시 휴전했고 이 기간 하마스는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105명을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망자 등을 제외하고 가자 지구에 약 129명의 인질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그동안에도 날이 무척 추웠지만 오늘 낮부터는 더 강한 북극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고 영하 5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눈이 모두 그친 상태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여전히 눈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과 전북 서해안에 최고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북서부에도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곳곳에서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5도, 춘천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4.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7에서 9도가량 크게 밑돌면서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영하 5도, 청주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에 내리는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매서운 한파는 성탄 연휴를 앞두고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등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 청문회에선 윤석열 정부 경제 성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사실상 낙마 대상 1호로 꼽은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도덕성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를 알고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건 도덕적 해이, 부실 검증 자체라는 겁니다. 1999년 폭력,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 경력. 자진 사퇴할 의사는 없습니까? 강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거는 국민 여러분께 우선 제가 사과를 드리고, 과거 연구기관에 근무하며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거론되자 야당 의원들은 후보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33회에 걸쳐서 이용되고 있는 이 법카 사용, 개인적인 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 자신합니까? 네. 돼지고기 전문점이라든가 자주 이용했던데 대부분 다 회의역이 적당치 않아요.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며 강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촌 소멸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가장 직면한 게 저출산 문제이듯이,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이 다 들어있어요. 불법적인 그런 어로 남에게 의해 가지고 우리 자원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한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경제수장으로 낙점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 여야 간 대리전이 펼쳐졌습니다. 여당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했다고 강조한 반면, 수치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래도 꽤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야당 의원들은 가계부채 증가, 세수축의 실패 등을 거론하며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뭐 수출도 부진하고 내수도 부진하고 투자도 부진하고 지금 총체적 위기인데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빵빵 치세요?
최근 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부산 전통시장에서 떡볶이 등 분식을 함께 먹은 장면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민생 현장 돌보고 이러는 것은 이전 정부에도 다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정경유착이라면은 왜 부산에 떡볶이 먹는 곳에 대기업 총수들을 세워놓느냐. 정경유착 문제가 커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 다툼의 성격이 있어서 여야 간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팽팽합니다. 특히 오는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연말 청문회 전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LH 쇄신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 문제 등에 대한 박 후보자의 대책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와 함께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뒤 회사를 설립해 LH의 연구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등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뒤를 이을 차기 처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엽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후보 8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명을 누구로 확정할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2차례 후보 압축을 시도했지만 위원들 사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회의를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 2심 재판부는 당시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추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선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2년여 만에 이루어진 항소심 선고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징계 청구권자는 직접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데 추 전 장관이 심의기일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전부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모든 절차가 위법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살피지 않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또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는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야권이 비판하는 건 사법질서 모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확인해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3년 전 직접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와 한 장관을 겨냥해 재판쇼를 잘한다며 영화처럼 패소할 결심을 연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서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자신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수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정수석 시절 권한 남용과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등 5년 내내 탄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김만배 씨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할 GTX-A가 최고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시범 운행 중입니다. 강속구보다 빠른 속도로 달린 GTX-A는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17분여 만에 주파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직접 타면서 취재했습니다. 고속철급 지하철 GTX-A가 폭풍 실주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현재 시범 운행 중인 GTX-A에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소 버스로 79분 걸리는 수서 동탄 구간을 이 GTX를 타면은 19분 만에 연결할 수 있다고 공언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저희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분 49초) 걸렸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오히려 1분 이상 빨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강속구 속도는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아롤디스 체프먼이 기록한 시속 170km. 대용량 견인 전동기를 장착한 덕분에 GTX-A는 그보다 더 빠른 시속 1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며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전동차보다 속도가 2배 정도 빠른 180km로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떨림과 진동, 소음 등이 적어서 안정감이 높아 차량 성능과 주행 성능이 탁월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 앞쪽으로 살짝 돌출된 뒤 옆으로 열리는 미닫이문인 플러그인 도어를 채택한 덕분에 소음이 적고 외부 공기가 잘 차단되는 게 특징. 8량의 객차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습니다. 지하철보다 속도가 2배 빨라도 흔들림이 덜해 승차감이 좋았고 좌석 분리대가 있어 안락합니다. GTX의 출입문이 KTX랑 SRT와는 다르게 폭이 조금 넓어서 이제 승객들이 승하차할 때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보통 전동차보다 저희 GTX 차량 좌석이 한 자리씩 늘어나 있고 좌석이 조금 폭이 넓습니다.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내년 3월 말 개통되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내년 하반기에, 서울역에서 수서 구간은 내후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효과로 서비스업 매출액과 종사자, 사업체 수가 3년 만에 모두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이 3,053조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34조 원, 8.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술, 스포츠, 여가업, 숙박, 음식점업 등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입니다. 서비스 사업체 수는 407만 3천 개로 한 해 전보다 7천 개, 0.2% 늘었고 종사자 수는 1,403만 2천 명으로 20만 7천 명, 1.5% 늘었습니다. 50개 대기업 집단 소속 90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영 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아 6억 8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의 공시 이행을 점검한 결과 50개 대기업 집단 소속 90개사가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이 9건, OK금융그룹 7건 순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 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재정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의 내년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와 미국, 서방이 원한다면 협상에 응하겠다면서 러시아의 국익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Хотят договариваться, пусть договариваются. Но только исходя,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исходя из наших интересов.
지난해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싸울 것을 독려했습니다. И мы все с вами, и я в том числе, мы все пойдем до конца, защищая интересы страны.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면서 유럽과 싸울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서방의 재정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심하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미국과 EU로부터 재정 지원을 계속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Я впевнений,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нас не зрадять, і що те, про що ми домовились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буде виконано. 한국과 벨기에, 프랑스로부터 재정 지원 약속을 받아냈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놓고 미국의 여론이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에나대와 함께 천여 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민간인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풀려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39%가 동의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풀려나지 않았더라도 민간인 보호를 위해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44%가 동의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한 병원의 원장이 신문 과정에서 의료진과 직원 중에 하마스 대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9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에 있는 카말 아두안 병원에서 원장으로 일한 아흐마드 카알롯의 신문 내용과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인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저축 없이 매달 월급을 모두 쓰고 있으며 또 상당수는 신용카드 대출에 의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출회사 랜딩클럽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62%가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소득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3%는 올해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특히 남는 소득이 없다고 답했던 응답자의 65%가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더 강한 북극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고 영하 5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울은 눈이 모두 그친 상태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여전히 눈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어 대설특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과 전북 서해안에 최고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북서부에도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5도, 춘천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4.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7에서 9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영하 5도, 청주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에 내리는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매서운 한파는 성탄 연휴를 앞두고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